예, 시청자 여러분, 그 주말 잘 보내셨죠? 눈 내리는 저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 방송에서 아침 방송을 진행할 때였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이 오후부터 눈이 내리면 이거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다음날 아침 못 갈까 봐. 근데 저희 방송 시간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만일 퇴근 전이시라면 모쪼록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때 기온이 떨어지고 눈은 계속 내리고 이렇게 되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있는데 모쪼록 여러분 안전한 귀가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그 구형이 내일로 미루어졌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야당 연석회의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눈이 오는데 어떻게 저기 또 계속 바쁘실 텐데 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신 박사님하고 대담을 해야 아이 되는데 무슨 전화로 말씀을? 시청자들을 만나뵙게 돼서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이 전화 연결만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제가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직을 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거를 보면은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약 1.9%포인트 올랐고요. 예, 예, 아니요. 2.1%포인트 올랐고, 예,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수신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사실은 그때 그런 것들이 여론에 좀, 이제는 먹힐 시간이 됐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하락했다. 그리고 악재에 휩싸인 민주당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 박사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예,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과 음, 그다음에 우리 당 내부의 모 의원과 또 그 홍준표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내부 갈등,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단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으로 지금 봐야 되고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새 신안을 발표한 것에는 아직까지 신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5일, 일주일 정도 돼야 이게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답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다음 된다. 주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 의원님께서 당원 게시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뭐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단계 문제는 윤리위원회와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검찰로 보면은 검사의 구형 같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는 법원의 판사형 아니겠어요? 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제가 이 당 대표 특보 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섣불리 이래라 저래라 음,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윤리위원회에 맡겨두고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어떤 것이 법과 원칙,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음. 예.
그 뭐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왜 저 감사위원장을 고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또 다른 정치 사법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우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예. 그렇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당의 그 행위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지 사법에 이렇게 맡기는 현상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당내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거 있는데 이게 사법까지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 왜 북한이 그 우리가 무인기 보냈다고 막 연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지금 군사 훈련도 하지 않았고 보내지 않았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간이 예를 들어서 보냈다. 그것을 잡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국방에 지금 방위에 지금 뻥커가 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고 또 만약에 이 군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재판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을 100%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민간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방위망이 뚫렸기 때문에 그걸 캐치 못한 우리의 군에도 상당히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뭐 조사하면은 결국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그 예. 야당 연석회의를 하자 그랬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도 거기 연관이 돼 있는데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한 연석회의 하자 그랬는데 국민의힘도 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하고는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 그런 것을 모르고 제안을 했겠어요. 저는 알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 특검 논의 자체는 이 피하고 지연될수록 우리가 야권에 좀 불리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빠르게 전면에 올려놓고 예.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쪽이 나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 그런 그 특검 도입, 야3당 연석회담 제안에 조건 없이 수용한다. 이렇게 하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정치적 양보로 보면은 본질 자체를 놓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조건 없는 수용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장동혁 대표가 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개혁신당과 야권이 조국신당까지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특검 해보자.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수용 여부가 아니라 어느 진영에도 애 없는 기준을 관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출발점으로 저는 적절한 이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제가 생각해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민주당은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검을. 예? 그죠? 지금 예. 이 개혁신당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통일교를 했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해보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물타기 작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전선을 넓히면은 이거 다 자칫 잘못하면은 용두삼위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일교에서 이게 발단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를 한번 특검을 하자 하고 또 있으면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당력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아직까지 지금 현재가 5시 10분 49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내로 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실기를 한 것 같아요. 음, 정치와 주식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가 되고 또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제명 뭐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자, 예. 그러면 제명을 시켰을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이것도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병기야, 내가 사랑하지만은 탈당을 해달라. 그리고 뭐 음으로 양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정정당당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고 이것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오늘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깨끗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놓으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깝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내대표도 했는데 자기는 정치 생명이 여기에서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냐 마느냐. 자기는 충분하게 지금 소명하고 지금 하자 보는데 뭐 왜 이제서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심을 노렸다고 하면은 그 뭐 3주 전부터 김병기 의원을 설득하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경찰 수사 강선우 의원과 김경인가요? 서울시 예. 의원 그 사람 이 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놓고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경 의원도 뭐 하다가 뭐 떨어지는 격이라고 그러는데 예. 29일 날 고발이 됐는데 30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텔레그램 계정도 바뀌고 휴대폰도 바뀌고 PC를 지금 압수수색하니까 지금 리셋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증거 인멸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있어서 하루빨리 땡겨서 들어왔는데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수사에 협조를 한다. 그러니까 미리서 그거를 수사 기법상 자기가 자소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뭐 감형이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렵다. 이미 예. 지금 2, 3주 마다 지금 벌써 3일이 지났나요?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납득을 하고 이것을 믿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 늦게라도 지금 강선 의원하고 김경 지금 시원하고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으니까 오늘 했더라고요. 오늘. 경찰이 이번에 명예를 걸고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 폐지 이게 통과된 이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시험 케이스고 이제 경찰이 그래도 경찰이 정말 경찰의 그 자존심, 명예를 걸고 수사를 완벽하게 잘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검경 지금 분리 수사권에서 좀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게 지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청문회 날짜가 잡혔죠? 저는 청문회 날짜가 19일로 잡혔는데 네. 저는 청문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을 봐서라도 예. 그리고 국민을 봐서라도 대통령을 봐서라도
이혜원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양파 껍질을 벽 비듯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엄청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임명을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왜 또 그러냐면은 가장 그한 게 군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이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지금 다 건드려 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혜원 의원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강선우 의원 그 여가부 장관 케이스를 보면은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강선우 의원 케이스와 지금 이혜훈 전 의원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도덕성 문제였잖아요. 갑질이었죠, 갑질. 예. 갑질 지도자가 허약하고 나약한 그 의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갑질을 했다는 거 한 거잖아요. 예. 그것보다 10배, 20배가 더 크지요, 이거는. 강선우 의원 의혹보다도 10배, 20배 더 크다. 그렇죠. 예, 예. 이혜훈 전 의원은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한 60건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응한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문회 가가지고 그 시간만 잘 때우고 되면은 뭐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지만은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지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혜원 후보자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뭐 있겠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신제가 직국청천하라고 공직자를 하려고 하면은 수신제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직국평천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민주당에서 왜 보궐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예, 예. 그죠? 거기서 이른바 이제 언론의 표현입니다. 친청 둘에 친명 하나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원내대표에 있는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라고 평가되는 삼선의 한명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이 특보단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명도 신임 대표가 당선된 것을 굉장히 축하를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오래됐고 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여야를 아우르면서 협치의 노력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협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여야가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1년 반 동안 계속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왔잖아요. 그래서 4개월짜리 원내대표지만은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를 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떤 법도 여야가 협치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통해서라도 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지금 물가 문제, 지금 대외적인 관계 문제,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정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야가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최고위원이 친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청이 예. 2명이 됐고 친명이 1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청래 그 대표의 친청 체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대4가 됐잖아요. 예. 집행부에 5대4가 됐기 때문에 이 정청래 이 대표는 내년 다시 한번 당 대표에 도전할 그런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음, 오로지 명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뒷받침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정청래 대표가 다시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당대표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갈등이 저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소리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죠. 친청과 친명의 갈등. 이런 거는 뭐 언론에서 누차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보이지 예.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차기 대선을 놓고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 권력과의 싸움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닥불이 확 이렇게 피면은 잡목이 스스로 와서 화력이 세면은 타잖아요. 예. 스스로 와서 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정치 세계는 미래의 권력으로 휩쓸릴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요새, 참, 내일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래도 지금 뭐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답이요? 이래도 무기징역, 이래도 사형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거를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수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판사도 재판장도 제가 뭐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는 아쉬운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참모했던 모든 부하 직원들은 정말로 선처를 해줘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좀 한번 내주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특검이 만약 사형을 구형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이 혼란이 일어나고 또 그 국민의힘에 대한 뭐 일부 동정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뭐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사형이 나올지 특검의 무기징역이 권한. 나올지 예. 아니면 몇 년형이 나올지 우리가 뭐 미리서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미리서 이야기하는 예단인데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판결을 내려야지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에 따라서 예.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은 공평하구나. 법은 정말 어떤 정치적인 그것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판결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코끼리는 생각같이 말하는 그 책이 있죠. 예.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책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조지 예, 공화당을 예. 상징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잊어볼만 하면 윤석열 이야기하고 잊어볼만 하면 윤석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그거래요. 예. 계속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계속 우리 당을 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을 탈당했잖아요. 예. 탈당했잖아요. 우리 당원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는 사법부 재판에 맡기고 우리 당은 우리 당원과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 미래로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지금 당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간판만 바꾼다 해서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메뉴는 국민이 원하는 식탁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국민이 이러한 식단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107명의 목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컨텐츠 자체, 메뉴 자체를 바꾸면서 국민 속으로 맞춤식 정책으로 파고 들어갈 때 우리 국민들이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자꾸 연결하는 건 이건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프레임이죠. 민주당의 프레임이죠. 그다음에 진보 세력의 프레임이죠. 계속 묶는 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전화에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눈길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계시죠. 김대식 의원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있죠. 항상 여야의 정치인들 모시고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송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상파에서 심야 토론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나오면 막 서로, 왜? 서로 좀 대립이 심했는데, 요새는 그냥 각자 얘기하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 세상이 변화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눈 오는데 지난번에 이 팔 다치셨었잖아요. 아, 벌써 1년 됐네요. 그죠? 네. 이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순간? 잘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네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느꼈는데, 네. 전 굉장히 젊은 줄 알았거든요. 아, 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젊어요. 네. 젊습니다. 예. 젊습니다. 아닌 것 같아. 옛날 얘기를 좀 많이 알아서 그렇지 젊습니다. 이거 되게 당황하시네. 근데 어쨌든, 자, 먼저 우리가 얘기할 거, 먼저 이준우 대변인부터 네. 가야겠죠? 당명 바꾸는 거. 이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또. 네, 공모 지금 하고 있죠. 예. 그죠? 공부하고 있는데 뭐 들어왔는지 몰라요? 네, 아직은 모르고요. 다 이제 취합해서 아마 중복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합해가지고 좀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당명 이제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예.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예. 많았어요. 그래서 당면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당면으로 할 것이냐, 우리 당의 이제 비전이라든가 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당명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당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무슨 짜장면집 뭐 간판 바꾸듯이 뭐 바꾸느냐 뭐 이렇게 좀 과거에 민주당도 많이는 바꿨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너무 잘 맞아요. 알아요. 그 말을 제가 하려는데 민주당에서 마치 당명을 바꾼 적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진 않죠. 이게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맞아요. 이름 바꾸는 거는. 그렇죠. 제 대표적으로는 1995년에 DJ가 정계에 복귀할 때 그때 창당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 뒤 98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민당부터 시작을 해야죠. 평화민주당.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명을 짧게 바꾼 시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이제 당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2000년에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바꿔요. 그때 바꾼 당명이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간이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꿨느냐? 그러니까 새정치 국민이라는 당명이 너무 DJ 개인 정당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에 기반한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던 그런 선례가 있던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럼 왜 우리도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새로운 가치를 품는 그런 당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는요. 네네. 국민의힘이 낫다, 민주당이 낫다 이 얘기는 아닌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제가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제가 거의 매번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3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3번 볼 때마다 민주당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한번 나중에 그거 네. 진짜 자주 바뀌었어요, 그때. 근데
당명 바꾼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가겠죠. 왜냐면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명 때문에 이런 내란이 벌어지거나 윤석열 정권이 엉망으로 갈 때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았던 아무 말도 안 했던 뭐 당명 때문에 이뤄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는 거는 뭐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당명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썩은 짬뽕 팔다가 간판 딱 달고 그대로 썩은 짬뽕 팔면 국민들 다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윤어게인 외치셨던 분들, 그다음에 친윤 쪽에 서 계셨던 분들, 그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 성찰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거 그냥 막 간부로 막 영입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인적 청산, 주방장도 안 바꾸고 사장도 안 바꾸는데 간판만 바꾼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만요. 주호영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내용이 안 바뀌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썩은 짬뽕을 팔다가 다시 간판 바꿔 썩은 짬뽕 다시 팔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DJ가 과거에 새천년 새정치 국민의힘 하다가 새천년 민주당 바꾼 게 썩은 정치 짬뽕, 썩은 정치를 팔았습니까? 썩은 짬뽕을 팔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 침 뱉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 정당에서 정당 당명을 바꿀 때는 당연하고 명분이 있는 거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건데, 국민의 힘에서 바꾼다 하니까 무슨 썩은 짬뽕에 비유한 것을 누워서 침 뱉기 당한 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내용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이제 우리는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쇄신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을 보고 가고요, 전문가 네트워크로 가고 그다음 국민 속 정당이라는 그런 가치를 품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드릴 것이다 말씀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단추로 우리 당이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환경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원 게시판 문제 먼저 정리를 하려는 그런 수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넘기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달? 지난주에 1월 달 내로? 그렇죠. 지난주에 윤리위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더 열 것 같아요. 열어서 이제 소송을 이제 대비하면서 결론을 내고 나면 소송을 대비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윤리위에서 결론 내면서 어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걸 수용 안 하고 소송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가처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비한 이제 윤리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증거에 기반한 그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월을 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77만 명이래요. 그동안 100만 명이라고 얘기해 오다가 이번에 당원 투표한 거니 77만 명. 근데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 당이 당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77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 25%가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인 77만 명을 전체로 놓고 보면 12, 3% 정도 투표한 거거든요. 찬성에 투표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투표를 안 하거나 반대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섹터 가지고 지금 요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슨 대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 전문가 영입해가지고 네트워크 정당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고성국 씨가 당 지도부가 직접 가가지고 당원 이거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가는 게 아니고 윤어게인 외치셨던 분들, 부정선거 외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고, 실제로 이 내란 과정, 계엄 과정,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잠입을 마쳤다 라고 평가해도 제가 볼 땐 크게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인재들이 그렇게 들어갈 만큼의 어떤 이 공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판 싸움을 지금 원래 첫 번째 지금 화두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반윤 천액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소구하기 위한 간판이 아니고, 그냥 간판은 제가 볼 때 그냥 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정치가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영영 멀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요, 김어준 음모론 추종자들이 대거
대거 입당해서 만든 정당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가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를 많이 퍼뜨렸습니까? 대표적으로 연평도 해제라든가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군 얘기를 하고요. 국정원 소행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폭했다는 얘기도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그 언론의 커뮤니티에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당이냐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특히 개딸들이라는 세력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이재명 당시 당 대표만을 위해서 일극 체제를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런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냐, 그리고 비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극 체제를 행사해서 모든 반대 세력을 일거에 숙청해버리는 그런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냐, 정작 민주당이야말로 민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묻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김어준 씨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게 조금 확인을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제가 지금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그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제도 그리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요거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죠. 민주당이 반대죠. 반대죠. 네. 그 반대하는 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외국 인력을 수급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공존해 낼 것인가. 그리고 서로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해 갈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간병인 필요할 때는 다 데려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일자리 필요할 땐 외국인을 다 데려다 쓰고 지금은 이제 그들을 악마화 해가면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는 외국인들을 갖다 쓰면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오히려 그들을 악마화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회적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가는 인력도 지금 부족해지고 물론 AI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들과 함께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화두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국가를 딱 얘기를 해놓고 그들을 악마화 해가면서 그거를 지지 세력을 모으는 프레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표권 문제는 건강하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15년, 20년째 쭉 적용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그거는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대한 완화할 것인가. 그러나 이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해가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시켜내는 그런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나쁜 이 외국의 보수 정당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걸 오히려 활용하려고 이렇게 악마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정치 개입한 걸 왜 민주당이 이렇게 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 주권을 가진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진 대상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순수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그거를 반대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짓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에 이제 국적 표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다음에서 한번 선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올림픽에서 8강전을 펼치고 있는 데 90% 이상이 중국을 응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음에서 그걸 닫아버렸어요. 뭔가 외부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트래픽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 팀을 90% 이상이 응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우회해서 들어온 IP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에 있는 정상적인 공론장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옹호해야 되느냐? 옹호하는 그 민주당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왜 옹호하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정당한 정상적인 이상적인 공론의 과정에 왜 중국이 들어와서 그걸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요, 김경수 지사는 왜 그럼 유죄를 받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 유죄받은 이유는요, 여론 그 형성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주체가 김경수가 아닌 중국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또 괜찮은 겁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 안 되고 중국인은 그래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모순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그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그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까? 그리고 이게 F5를 해가지고 영주권이라고 있는데 그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있으면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3년 있으면서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정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친중 성향을 가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외국인 중에서요. 특히 누가 많냐?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중국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투표한 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또 중국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민주당에서 그 자기한테 유리한 투표로 보기 때문에 그걸 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우리 순수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 투표권이 행사된 것을 반대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동포라고 하는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투표권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일본도 좀 그렇게 할 거 아닌가. 이런 희망으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들이 저는 뭐 투표권을 다 열자 이건 아니고요. 네. 지금 주장하시는 것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제가 주장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3년 그 기준이 너무 낮다. 5년으로 하자 혹은 7년으로 하자 얼마든지 저는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도 오셔가지고 일하고 세금 내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 결정에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고 지역에서의 영향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주민들로 있으면서 주민세 내고 세금 내고 소득세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창구 정도로 지방선거를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좀 더 완화하자 혹은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토론은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특정 국가를 거명하면서 완전히 외교적 문제로까지 가는 것은 저는 정치 세력으로서는 완전히 패착이다. 실제로 어떤 주권 침탈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어떤 국적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만약 실명제를 하자. 저는 이게 보수 세력으로 진짜 할 만한 주장인가?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사회를 완전히 무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실명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논쟁도 보수 진보 간에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보수의 가치에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이 가족이 결국 그런 것들을 여론 조작하고 뭐하고 했다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그 사회의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들과 또 싸우고 있기도 해요. 이게 국민적인 이 관계에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저는 미지수인데. 상호주의는요? 상호주의요? 예. 상호주의도 저는 그래서 좀 토론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미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내일 당장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아마 또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는 분명히 열어두되 실제로 있어서 이것을 악마화해가지고 외교적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외국인 우리나라 투표하는 것을 못 맞게 막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없죠. 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부작용이 없는 오히려 더 선작용이 많은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똑같이 세금 내고 노동력 서비스하고 각종 의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투표권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제가 독일에 10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 그렇죠. 이제 동남아든 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년이 아니라 5년이나 7년 정도 영주권을 더 허용하면 또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 상대 국가에서는 아예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5년, 7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쪽도 하면 우리도 하는 거고 그쪽 안 하면 우리도 안 해야죠.
근데 그런 이제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무슨 덕목이나 무슨 이제 법률상 의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제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예 잘못된 얘기다. 우리는 전혀 의무 없는 일을 우리가 너무 선의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다 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또 여쭤보기도 좀 뭐한데 죄송합니다. 네. 이혜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요 하나만 예, 짚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럼 이들과 조화주의를 선택할 거냐, 동화주의를 선택할 거냐, 여러 또 주의에 대한 이 관점이 또 달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이들과 함께 공동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전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요건에 대해서 3년,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혜훈 이 장관 지명자와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의 여론상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순간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정권의 장관 입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돼가지고 실제로는 이 고위공직자의 자가 어쨌든 본인데 그 본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고독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청문회는 합니다. 청문회는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하루를 하건 아니면 밤을 새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하건 간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는 공식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저는 여론이 좋아질 만한 어떤 상황은 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지명을 했지만 실제로 임명까지 가기에는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혜원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이제 내가 눈치 준 것처럼 예. 다음 주제 넘어가시니까 또 그래서 양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던 노동시장하고 정치를 섞어서 그 가치가 동등한 것처럼 전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은요, 국제화 시대고 무역화 시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헌법과 그 나라의 국력과 그다음에 그 나라의 이제 주권, 이거는 영토, 이런 거는 양보를 안 해요. 어느 나라도 양보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양보를 해야 된다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허용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노동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정치도 개방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솔직히 궤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혜원은 좀 말씀드리면, 이해 후보자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나갔다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오는데, 설사 장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과연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가는 곳마다 계속 본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건데, 그런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관 지시 따라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든다 말씀드리고요. 이혜원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심각한 게 지금 이제 청약 비리, 요거 문제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족 부양자 수를 줄여가지고 늘려서 점수를 74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69점이 돼가지고 탈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해야 되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청약을 속인 경우, 청약 부정을 저지른 경우가 수원에서 이혜원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인데 징역 1년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 집행유예거나 벌금인데, 이런 식으로 고의로 아주 이제 의도적으로. 어쨌든 집행유예도 실형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실형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수원에서 그냥 집행유예도 없이 징역 1년이 나온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혜원 후보는 인사청문을 받을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이혜원 전 의원도 이게 호랑이 등에 타서 지금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에 와서 스스로 멈추기가 어려울 그래서 거예요. 호랑이 되게 탔다는 네, 얘기가 그래서 보이죠. 오히려 판단이나 선택을 대통령께 넘기고 본인 스스로는 할 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 왔다면 특히나 지금 지적해 주신 장남을 미혼으로 기혼을 미혼으로 예, 기혼 신고를 그 안 하도록 결혼식은 하고 안 하고 전셋집에 살면서 예, 여기에다가 주소지를 두 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 장관직을 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고발도 이미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처벌까지 예, 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애초에 장관인 해볼래라고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가 이걸 왜 받았는가 저는 굉장히 에이, 의문스러워요. 예. 그거 있잖아요. 네. 장관 해볼래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과거를 못 봐. 무지무지하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네? 체크리스트가 다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이 있다고 정도는 뭐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또 남이 하더라고요. 체크리스트에 냉정하게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네. 그 지금 또 하나는 뭐 이것도 뭐 거의 매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 네. 어젠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경찰 수사를 놓고서 말이 많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시 의원하고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마 어젠가 실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찰 수사. 저는 경찰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찰이 아직까지 증거인멸을 다 안 했으면 어쩌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열흘 넘게 김경시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텔레그램을 2번이나 재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단말기 2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거인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본인 사건이 배당된 그 다음 날 갔는데 이거는 해외 도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해외 도피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뭐를 냈죠? 자술서가 아닌 자수서를 냈어요. 이거는 뭐냐, 강성우 시의원과 상당히 강선우 의원과 죄송합니다. 강선우 의원과 상당히 말을 맞춰가지고 형량 줄이기에 들어가자라고 서로, 이제 말을 맞춘 상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의 녹취가 1억을 주고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은 인정하자. 근데 금방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라든가 또는 벌금 이렇게 형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노리고 강선우 의원과 함께 말을 맞춰서 이거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형량 낮추기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아주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 뭐 사실관계인데 이거는 이미 2달 전부터 티켓이 끊겨져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2달 전에 예, 티켓을 도망간 끊었었어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이분이 지금은 CES 그 뭐 라스베가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사진 예, 찍었죠. 그리고 사진 찍고 네. 지금 이럴 정신머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돈이 워낙 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그분한테는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지금 현행법과 관련돼서도 본인 스스로의 지금 이 입지 자체가 바로 수사 대상이고 압수수색 당하고 뭐 온통 이제 앞으로 고초를 겪게 될 텐데 미국에 가가지고 특히나 아들 며느리 만나러 갔다고 해놓고 아들 며느리 만나지도 못하고 네. 그것 때문에 좀 갔다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 CES 가가지고 사진 찍힌 거 걸리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압수수색 했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이 지금 제대로 처신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은 지금 뭐 오늘도 이제 검찰 관련돼서 지금 뭐 개혁안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경찰이 앞으로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는 그 역사적 흐름이 지금 쫙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당과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 경찰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든 강선우 의원 건이든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이 여당이 뒤에서 뭔가 뒤를 또 봐주고 뭔가 가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여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일 거니와 당연히 경찰 스스로도
정도도 지금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이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병기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오늘 윤리심판원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 네.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오늘 보세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무조건 결론 낸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비상징계권을 발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도부가 하는 거죠. 지도부가 하는 거죠. 예. 최종 지도부가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이 탈당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때 그 앞에 기자들하고 얘기 잠깐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무고함을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닌데 전 보좌진들이 자기한테 누명을 씌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안에서 심판원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징계 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해명과 실제 들어가서 해명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사실 아니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가서 또는 서류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루 안 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할 수 없다라는 식의 변명을 했다는 걸 보면은 상당한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한 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윤리심판에 더 엄격하게 심판해서 오늘 제명 조치를 아마 좀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만일 제명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그 결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뭐 소멸시효 3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러한 규정에 맞춰서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보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징계를 지도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강선우 의원도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비상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성, 중대성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실제로 나온 증거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결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런 어려운 말들을 했는데 결국 개인의 일탈이라는 거 아닙니까? 휴먼 에러라는 말은. 그러면 개인 일탈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시스템 에러가 있는 당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으로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고 이거를 제발 탈당해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당에서.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휴먼 에러일 수가 없고 시스템 에러가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강선우 의원 본인이 들어가지고요. 그날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참석하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강선이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공천 줘라고 얘기했을 때 강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작동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김명기 의원도 1억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요. 공관위에 대해 그 신고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습니다. 공관위 간사니까. 근데 그것도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에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이걸 휴먼 에러라고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당에서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네. 뭐 이건 언론 표현이에요. 친청 둘에 친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거에 동의 안 하고요. 예. 저희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대표가 필요할 때 이 정청래 대표가 그 시기에 지금 당대표로 있는 것이고 그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세력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부에서 친명과 친청으로 갈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은 단순히 뭔가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 뭐 어떤 민생 생활의 어떤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외교도 좀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당력 모두 집중해가지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혀 다른 시각 뭐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당대표는 자기 당대표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자기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명천 갈등이 명백히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요, 광역단체장들을 대통령실에서 많이 배출하려고 합니다. 수석들이라든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 생각은 다르죠. 본인이 당대표까지, 본인이 최대한 공적권을 많이 행사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 광역시 단체장에 나가서 당선되면은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는 다음 대선까지 가겠다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손을 맞잡고 갈 수가 이재명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런적으로 서로 목표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9명 중에서 최고위원이 5대 4가 돼가지고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지도부 체제가 좀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슬아슬 위태롭죠. 왜냐하면 5대 4지만 이게 4대 5가 되는 거는 한 명만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만 넘어가서 그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사퇴해버리면요.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가 해체됩니다.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도 오히려 눈여겨볼 포인트다. 누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최고의 누구 한 명을 속된 말로 꼬드길 수 있는 거죠. 자기 바로 안쪽 감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일단 정청래 당 지도부 해체하자. 이렇게 하면요. 한 명 넘어와서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현실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뭐 무너지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고요. 한동훈 대표 처리나 잘 하십시오. 진짜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